네, 저는 날짜가 낸 개념이 벌써 이렇게 됐나 싶은 그 개념을 잡는 게 약 받으러 가는 날짜가 되면 대출 이자 원금 내는 날이 있잖아요. 그날이 다가오면 이제 문자가 옵니다. 낼 때 됐다고. 그럼 벌써 또 한 달이 지났구나 하면서 이렇게 느끼죠. 마음으로 느끼는데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벌써 11월 달이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대출 이자가 그래요. 좀 그래도 조금 내렸어요. 몇 달 전보다 좀 내렸는데 그래도 몇 년 전만에 보면 엄청 오른 금리죠. 그래서 이 대출금 갚을 때마다 이렇게 좀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원금이야 뭐 갚는 거니까 그렇다 치지만 이자가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그래도 뭐 제가 쓰고 뭔가를 구입하고 하면서 했었던 거니까 내긴 내는데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날짜도 빨리 가고 다 오르죠. 금리도 오르고 지금 좀 떨어졌지만 가격도 오르고 시중에 가서 뭐 하나 사려고 해도 다 올랐죠.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물가 상승이라는 것을 생각이나 했었을까 싶어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을 우리는 거의 디플레이션을 더 많이 생각했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몇 년 전만 해도 경제학자들이 최고 의아하게 생각했었던 부분이 딱 그 부분이에요.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뿌렸죠. 또 양적 완화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기커녕 더 물가가 내려가는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런 현상이 의아하고 숙제였다고 했는데 그 코로나 위기 전까지만 해도 그랬고 코로나 때도 더 많은 돈을 풀었죠. 그랬을 때 인플레이션 조짐이 보일 때 연준 의장이 이건 잠시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라고 다놓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인플레이션 시대가 왔죠. 우리 아이들 성적만 안 오르고 다 오르는 고령화 나이도 오르고 떨어지는 건 뭐 이제 금리 조금 떨어지고 있고 출산율 떨어지고 떨어지는 건 별로 없고 오르는 건 또 많은데 직장인들 월급, 쿠팡, 수수료만 안 오르죠. 돈 될 만한 것만 안 오르고 돈 내야 될 건 오르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노동자가 많으면 디플레이적이고 노인과 청소년이 많아지면 인플레이적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세계적으로 지금 고령화 시대이고 태국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도 출산율이 거의 한 명이 안 된다고 하죠. 중국도 출산율이 확연히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고요. 이 고령화 연령 기대 수명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고령화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태어나는 인구는 줄지만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늘어는 나고 이게 순환적이지가 않은 것이죠. 원래 예전에는 90을 산다 그러면 엄청 오래 사셨고 장수했다 그래서 마을에서 장례를 치를 때 호상 치르면서 진짜 무슨 잔치집처럼 그런 장례식을 했는데 지금은 뭐 93살, 97살에도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많은 나이가 아니죠. 그 시대에 노동자가 많게 되면 어찌됐든 디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사장이에요. 사장인데 누군가를 고용을 한다는 거는 직장인들을 이제 노동자라고 하죠. 노동자가 직장인들인데 그 직장인 노동자들을 고용한다는 의미는 내가 그 사람들한테 월급을 주면서 일을 시킬 때는 그 월급보다는 더 많은 걸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월급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직장인들은 그 월급을 받아서 가서 쓰는데 돈을 쓰는데 있어가지고 뭐 내가 저축하고 뭐하고 해도 내가 살 수 있거나 쓰는 비용은 내가 만들어낸 것보다 적게 쓴다는 것이죠. 그 월급 안에서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항상 생산량이 더 많은 거예요. 소비보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오를 수가 없죠. 항상 소비가 적고 공급이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디플레이적인데 반대로 지금 시대는 가고 있죠. 노인이 많아지고 청소년이 많아지면서 노동의 인원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은 줄고 소비는 많아지는 것이죠. 노인과 청소년들은 생산을 하는 그런 인구에 속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18세기에서도 마찬가지였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흑인들이 발목에 족쇄를 차고 배에 실려서 가는 노예로 실려가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노예로서 노동을 하면서 곡식을 만들어내는 농사를 지면서 노예들이 다 일을 했죠. 그래서 노동력이 풍부하다 보니까 소비보다는 생산량이 훨씬 많아져서
그때부터 디플레이션이라는 이제 현상이 일어났고, 지금 어쨌든 출산을 많이 해야 되고 사람이 안 죽는데 죽을 수 있고 그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고령화가 됐다고 해서 너 왜 소비만 해? 그러면서 죽일 수도 없고, 인류학적으로 그렇게 허용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해야 되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지금의 숙제들인데, 뭐 일단 저출산 같은 경우에는 제도를 바꿔서 아이들을 낳을 수 있는, 사회가 아이들을 기를 수 있는 뭐 이런 걸 만들어 내야 되는데, 저희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 먹고 쓰는 거 외에도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자기의 일을 찾아서 독립할 때까지 사교육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만만치 않게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낳기가, 지금 젊은 세대에서 아이들 낳기가 그렇게 녹록치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안 낳게 되고, 그래서 저출산인데, 그렇다고 뭐 노인들 분께서도 마찬가지, 나도 노인이 되어 가고는 있지만 내가 뭐 죽고 싶다고 해서 죽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때는 알아서 찾아오는 것인데, 물리적으로,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20세기에 들면서는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면서 노동력이 확 늘어났죠. 세계의 인력을 다 거의 담당하는, 중국이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인력이, 노동력이 확보됐고, 거기다 또 인권이, 여성 인권이라든 것이 이게 올라가면서 여성들이 직장 일을 할 수 없었던 시대보다는 여성들도 이제 일에 대한, 노동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들이 오다 보니까 노동력이 엄청 늘어났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점점 그게 아니라는 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소비가 많다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그 애들이 바로 노동을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음 세대에 어떻게 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회적이랑 정치적 부분에서 세계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노동력으로 중국을 대신할 수 있는 나라는 이제 인도뿐이다 라는 생각으로 관심을 갖고 바라보는데, 노동력 입장으로 봤을 때 인도가 중국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러면 들어오는 물을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은 세계화라는 그 물결에 시장을 개방을 한 것이고, 인도 같은 입장은 지금은 이제 탈세계화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가 중국을 대신할 만큼 그 정도의 능력이 될까? 그런 문제점이 좀 있죠. 그때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다르니까. 로봇이나 AI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로봇과 AI 시장은 어느 정도 열려 있었는데, 그게 대신 우리의 인력을 대신할 수 있는 한계가 좀 있었죠. 챗 GPT가 나오기 전에 이야기고, 근데 지금은 이제 챗 GPT가 나왔죠. 나오고 나서는 좀 상황이 좀 달라졌어요. 예전에 AI와 로봇 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근력 노동, 그러니까 육체적인 노동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면, 지금은 챗 GPT 이 상황에서는 적 노동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같은 경우에 로펌 회사에서의 어스 변호사, 그러니까 판례를 찾아보고 하는 그런 변호사들이 있어요. 서브봐주는 변호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전에 엑셀을 잘 했었던 거하고는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AI를 잘 운영자가 되면 되는 게 아니라, AI 그 자체, 챗 GPT 자체를 로펌에서 연결해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 노동에 대한 변화가 확연히 느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아직 위협을 받을 만큼의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점점 느껴지고는 있습니다. 챗GPT를 사용하면서 편의성을 알게 됐죠. 디자인 회사 마찬가지입니다. 디자인 회사에서도 이 초안을 담당했던 인턴 사원들을 이제는 고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AI로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지적 노동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AI 시대로 조만간은 아니지만 빠른 시기에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뭐 제가 뭐 세계적인 시장에서 그렇게 바라봤을 때 그런 것인데, 지금 저희 쿠팡을 봤을 때는 조금 다르게 바라봤어요. 이 쿠팡을 비교했을 때는 뭐랄까, 이 배달하시는 연령대가 노동시장으로 봤을 때 이 쿠팡 배달은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나이가 많아진 거죠. 오토바이를 타시는 분들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어제 밤에 일을 하다가, 그리고 뭐 가끔 이렇게 지나치면서 보면
오토바이를 타고 계신 분들을, 저도 마찬가지, 지금 나이가 이제 좀 있으면 50이긴 한데 저도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보다 더 많이 드신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멧 벗으시면 연세가 꽤 많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전거 타고 계신 분부터 해서, 그렇다고 또 여성분들도 많으시고 또 젊은 사람들도 많으시고 뭐 걸어서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이 배달 수수료하고 배달하시는 연령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반비례인 것 같아요. 그게 뭐 당연한 거죠. 왜냐면 그래도 나이 드신 분, 저도 몇 살까지 이거를 해야 될지 정확하게 계획하고는 있진 않지만 어쨌든 이제 나이가 드시거나 그러시면 집에 계시면서 뭐 밖에 나가서 사 드셔도 되고, 하지만 이제 음식도 시켜 드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리고 청소년들, 방학 때 되면 확실히 배달이 늡니다. 그만큼 청소년들, 젊은 층에서 시켜 먹는, 학교 다니는 학생들의 소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확실히 느낍니다. 그래서 어쨌든 노인분들께서 나오셔서 배달을 하시니까 댁에서 이렇게 음식도 시켜 드셔야 되는데 시켜 드실 분이 안 계신 거예요. 점점 줄어드니까 배달은 주는데 이 배달을 하시는 오토바이들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배달 수수료는 내려가고, 이 세계적으로 흘러가는 흐름보다는 좀 반대적으로 가는 게 우리 이 배달 시장의 배달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또한 나와서 하루 종일 일을 하면 시켜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들어가서 좀 있으면 점심이라도 시켜 먹고 할 텐데, 밖에 나와 있는데 뭐 시켜 먹을 수가 있나요? 뭐 편의점 가거나 입맛에 맞는 식당을 가든가 해서 먹지, 시켜 드시는 분이 그만큼 이제 없어진 거예요. 되게 쉬시면서 노시면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뭐 그만큼 금리가 올랐으니까 그분들 다 대출이 없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사정이 있으시니까 나와서 일을 하실 텐데, 그러니까 그 일을 해서 의식주를 해결하셔야 될 테지만 그 중에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있는데 배달을 시켜서 드실 만큼의 이 여유는 없는 거죠. 하루에 아침에 나와서 한 끼, 저녁에 들어가서 또 한 끼, 이게 시켜 드시는 인원들이 만큼 줄어서 배달량이 좀 줄은 거 아닌가. 그리고 시장에 하시는 라이더 분들이 많아지셔서 내려간 거고, 저만 봐도 그래요. 3,000원짜리를 안 받는데 그게 다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해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것이고, 쿠팡에서는 뭐 해결 안 되는 콜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저는 세타를 정해놓고 여기 노원구도 왔다가 도봉구, 뭐 성북구는 이제 성신여대 이쪽까지 가고, 중랑구는 사가정역 이 정도까지 가고 해서 이렇게 저희 세타를 만드는데, 그 세타 안에서는 3,000원 이상인 건 다 타고 갑니다. 그래야 뭐 저도 돈이 되니까, 제가 뭐 오토바이 타려고 일을 하는 건 아니니까 돈이 되려면 그 정도 세타에서는 타야 하니까. 그래서 좀 장거리가 많은데 어쨌든 그렇게 해결을 되고, 멀어서 해결 안 되는 거는 제가 다 해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근처에서 3,000원 넘게 주면서 장거리들은 그냥 느낌이 그래요. 당국의 마지막 콜 배달을 하고 하계역까지 내려오는데 단 한 콜도 들어오지 않고 있네요. 지금 1시가 넘었고요. 이제 낮 시간대에 콜은 이렇게 없어요. 당국의 이쪽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꽤 되는데 일부러 은행 사거리를 거쳐서 이렇게 해서 쭉 왔는데, 천천히 돌아 왔는데도 콜이 안 들어와요. 지금 별내로 넘어가는 콜을 하나, 당국에니까 줄 수 있죠, 저한테. 근데 제가 안 받았습니다. 6,800원 하는 콜인데 뭐 직선으로 쭉 그면 얼마 안 되는 거리예요, 별내까지 당국에서. 그런데 오토바이 타고 가면 남양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제 세타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안 탔습니다. 그렇게 안 타니까 콜이 죽은 거예요. 그냥 바로 페널티를 주네요. 공릉역까지도 지금 가는 중인데 이렇게 안 들어오고 있네요. 뭐 안 들어오면 또 다시 저는 아지트 가서 읽던 책 마저 읽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타고 왔는데 콜이 안 들어온다는 거는 플러스 분들께서 다 소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콜들을 제가 안 뛰어도, 일반 쿠팡 없어도 다 해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느낌인 거죠, 이게. 그래서 도심 속 캠프 만들어 놓은 곳에서 읽으면 좋아요. 꼭 야외에 나와서 테라스에서 읽는 것 같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책을 보는 거는 뭐 시험 공부라든가 연구를 할 때 그러는 것이지, 그냥 제가 즐겨 읽는 책들을 그냥 읽고 싶다 이런 것들은 그냥 여유롭게 읽는 그런 분위기에서 읽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원래 책 읽는 습관을 그렇게 처음부터 들여왔기 때문에 이 여유롭게 책 읽는 그 모습들이 잘 연상이 안 돼요. 근데 유럽이나 이쪽에 가면 이 노인분들이 맑은 햇살이 비칠 때 책 한 권씩 들고 나오셔가지고 여유롭게 읽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풍경은 아니어도 그래도 이렇게 야외에서 읽을 수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읽으면 그래도 그 느낌은 좋습니다. 괜찮아요. 좋아요. 그래서 커피 한 잔 타놓고 이렇게 마시면서 어차피 점심때도 됐고 점심 뭐 콜이 많으면 점심 먹을 틈 없이 계속 일을 하는데 점심때도 됐으니까 간단하게 뭐 간식거리 먹으면서 이렇게 책 보면 될 것 같아요. 콜 안 들어온다고 계속 그렇게 얽매이지 말자고요. 못 벌 수도 있어요. 돈이 안 벌어지는 건 사실인데 어쨌든 그 시간에 그냥 안 보내고 책 읽으면 저에게 다른 지혜로움이 생기니까 그걸로 대리만족하면 되겠죠. 어렸을 때부터 항상 부모님들은 그렇게 말씀 많이 하셨을 거예요. 지금도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만약에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지혜롭고 현명하게 돈 많이 벌면서 살아라. 아마 이게 되게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고 나도 많이 들었고 쉽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방향이죠. 지혜롭고 현명하게 살아라. 말은 쉽지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내가 진짜 살면서 항상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가 현명한 판단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계속 나름대로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하고 산다는 착각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리고 현명한 판단을 하고 산다고 생각을 하죠. 지혜로운 것은 뭐 지식의 지혜로움도 있지만 경험적 지혜로움 지혜도 있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다면적이 있는데 이 현명한 판단이라는 것은 약간의 좀 객관적이면서도 주관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게 현명하냐 안 하냐가 있는데 약간 그 현명한 판단을 흐리게 하는 몇 가지의 삶의 장애물들이 있다고 저는 봐요. 요즘에 같은 경우에는 정보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넘쳐나죠.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 이걸 가리기 전에 일단 빨리 대답을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답을 누가 먼저 얘기를 하느냐 무슨 경쟁처럼 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책을 읽을까 했더니 또 콜이 들어왔네요. 6,300원짜리인데 짜장면을 이 공릉역에서 경희대에서 경릉역에 있는 짜장면집을 시켜 드시네요. 짜장면이 다 불텐데 여기서 시켜 드시면 근데 하여튼 뭐 저는 배달을 해드리면 되니까 6,300원 좋습니다. 이 시간에 6,300원 뭐 거리야 멀어도 음식은 나오고 저는 픽업을 했고 근데 이제 불기 전에 빨리 갖다 드리는 게 관건이죠. 근데 그렇다고 제가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렇게 빨리 타면서 갖다 드릴 수는 없고 최대한 빨리 갖다 드려야죠. 그래야 맛있게 드시고 할 텐데 뭐 여기서 드신다는 게 처음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드셔봤는데 계속 맛있어서 드시는 걸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거리가 있으니까 저희 라이더분들이 잘 하신 거죠. 불기 전에 얼른 갖다 드린 거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이 멀면 이렇게 또 멀리 줘 뭐 이렇게 투덜거리고 했었습니다. 금액도 지금 뭐 6,000원이면 싼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기에 이 상황에서 그래서 가긴 하는데 예전엔 그렇게 투덜거렸다면 지금은 좀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갈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3,000원 이상만 다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일을 하면서도 약간의 행동이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습관이 바뀌고 하면서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뀔 수도 있는 뭐 이런 상황이 온다고 하는데 저도 언젠가는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오겠지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혹시 이 땅바닥에 누군가가 버린 운 같은 게 있나 없나 잘 보고 또 잘 주워서 차곡차곡 잘 모을 수 있도록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삽니다. 제가 이야기한 대로만 그렇게 제가 살아간다 그러면 운은 안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뭐 삶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생각이 바뀌었는데 그렇다고 행동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일단 제가 말은 이렇게 하는데 저도 그렇게 말하는 걸 100% 다 실천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인간이고 하니까 그래도 그 중에 몇십 프로라도 실천을 한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을 그리고 저는 뭐 영상이래 봐야 거의 오토바이 타고 가는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뭐 볼만한 게 없죠. 풍경이 뭐 아파트, 그리고 길, 도로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목소리를 더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께서는 라디오처럼 듣고 계시다라는 이런 분도 계시는데 저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들어주시고 하는 분들이 계셔서 행복하고요. 좋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제 이야기 속의 내용들이 그 누구를 해롭게 하기 위한 그런 말들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 말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돼서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거나 한다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더 운을 쌓는 게 될 수도 있고, 누가 버리지 않은 운인데 스스로 운을 만드는 느낌도 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운칠기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생각을 또 해보니까 운칠기삼 맞아요. 내가 노력 삼할해서 운칠알이 더해져서 이제 퍼펙트하게 이루어졌을 때 일이 잘 되는데, 10이라는 숫자가 딱 그래요. 10이 0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7알과 3알이 만났을 때 10이 되면서 다시 제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로의 의미는 다시 7알과 3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첫 스타트가 좋았다 그랬을 때 내가 다시 3알과 7알을 더해져서 첫 스타트가 좋아졌으면서 다시 0이 됐기 때문에, 그 0이 그냥 가면 안 되니까 다시 또 더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잘 되게 할 수 있도록 다시 또 3알의 노력과 운의 7알이 다시 보태지도록 살아가는 게 계속 쳇바퀴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나중에까지 계속해서 3알과 7알이 만나서 만나는 그렇게 운이 계속 따라서 더 발전하는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 순간만 잘 됐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거에 빠져 있으면 다시 더 나은 발전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0이 되는 것 같아요. 7알과 3알의 영원성. 또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니까 또 3000% 빠지는데, 어쨌든 현명한 판단, 그거에 대해서 이 빠른 답을 찾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누구나 다 압니다. 뭔가를 결정할 때, 판단할 때 성급하게 빨리 내리면 미스가 더 많다는, 리스크가 생긴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거의 다 그렇게는 안 하시죠. 그러니까 누가 더 빨리 답을 찾나라는 경쟁을 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빨리 답을 찾고 결론 내리고 그러는 느낌인데, 우유부단함과 신중함을 이렇게 좀 비교를 했을 때 약간 헷갈리는 것 같아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건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선택을 하기 전에 이 방향을 다 알고 있는 거죠. 시작과 끝에 그걸 알고 있어요. 결론을 알고 있고, 그리고 중간에 리스크, 변수들을 생각하면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우유부단함은 뭘 해야긴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그거의 방향과 이런 것들을 모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불투명한 결과에 대해서 불안한 거죠. 너무 불안해서 결정을 못 내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심사숙고한 거하고 우유부단한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 현명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빠른 선택보다는 그래도 심사숙고해서 답을 찾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뭘 선택할 때 감정을 배제하고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선택을 할 때는 신중하게 감정을 배제시키고 객관적으로 해 이렇게 했는데, 감정이 꼭 그렇게 선택에 있어서 필요 없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심사숙고하되 거기에 저희 감정이 들어가야 돼요. 감정이 뭐냐면, 예전에는 우리는 감정을 배제시킨다는 의미가 그거죠. 내가 하고 싶은 공부보다는 해야 할 공부, 하고 싶은 일보다는 돈이 되는 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감정의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다른 의미가 생겨버리는 거죠, 내 감정보다. 그래서 뭘 선택할 때는 그 선택의 책임도 내가 하는 거고요, 그 결과도 내가 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뭐 100%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고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그걸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내 감정이 들어가서 내가 선택한 좋은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는 게 맞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으면 이제는 계획이라는 걸 세워야죠. 누구나 다 계획을 세웁니다. 스타트와 피니시,
처음과 끝은 누구나 다 생각을 해요. 이렇게 시작해서 결과는 이렇게 나오기를 바라면서 계획을 세우죠. 근데 그 중간에 수많은 변수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래서 그 계획을 세우는데 그 변수들은 쪼개면 쪼갤수록 더 많이 보이고 작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해결 방안을 어떻게 이 변수를 상수와 잘 부합시켜서 결과값이 잘 나올까라는 것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좀 걸리고, 이게 심사숙고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노력이죠. 3할의 노력.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나의 3할에 효율적으로 3할의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7할의 운이 들어왔을 때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이런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장거리 오면서 뭐 할 얘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했고요. 나는 직진.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 지친 내 어깨 위에 당신이 손수 만든 샌드위치, 그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요. 한 입 한 입 먹을 때마다 당신의 사랑이 전해져요. 오늘도 내 곁에 있어줘서 정말 감사해요. 고마워요. 당신 나를 위해 해주는 그 모든 것, 힘들 때도 지칠 때도 함께 해줘서 내가 더 열심히 살아갈 힘을 줘요. 오, 당신이 있어 행복해요. 사랑해요. 당신의 손길이 닿은 방 사이에 우리의 추억이 담겨 있어요. 언제나 내 곁을 지켜주며 미소로 날 맞이해주네요. 소박한 저녁에도 당신의 마음이 느껴져요. 오늘도 내게 힘을 주는 당신 고마워요. 고마워요. 당신 나를 위해 해주는 그 모든 것, 힘들 때도 지칠 때도 함께 해줘서 내가 더 열심히 살아갈 힘을 줘요. 오, 당신이 있어 행복해요. 사랑해요. 우린 서로의 빛이 되어 이 길을 함께 걸어요. 작은 샌드위치 한 조각에 담긴 당신의 사랑, 고마워요. 당신 나를 위해 해주는 그 모든 것, 힘들 때도 지칠 때도 함께 해줘서 내가 더 열심히 살아갈 힘을 줘요. 오, 당신이 있어 행복해요. 사랑해요. 오늘도 내 곁에 있어줘서 정말 감사해요. 당신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내겐 소중해요.